최대한 지금 상황을 객관화해서 있는 그대로 자기 평가를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리스트를 정해보고 솔루션이 있는 고민은 그 솔루션 행동에 집중을 하셔라. 오늘 책은 공화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편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자살률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좀 어떨까요? 일단은 뭐 이게 통계적으로는 마취과 의사 자살, 그 다음 정신과 의사 자살률이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마취과는 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물에 조금 더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마취약이나 이런 것도 좀 과량을 하게 되면 좀 자살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란 싶기도 하고, 또 정신과 의사들은 어쨌든 환자분들을 대할 때 대부분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든 분들이 오시는데 뭐 아마 구독자분들 많이들 겪어보셨겠지만 누군가 옆에 우울한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감정이라는 게 좀 전염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선생님 마음이 좀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도 이런 게 훈련이 됐고 직업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뭔가 내가 취약해졌을 때 그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도 뭐 속상한 일이 있거나 좀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이제 더 그런 우울하거나 불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듣다 보면 이제 정신과 의사는 그걸 좀 경청하고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사무적으로 듣고 그냥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그거를 좀 이 환자는 어떻게 느꼈을까 생각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상황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면 약간 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이 다른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 또 상담받고 하는 서로가 진료를 해주는 거. 그쵸. 뭐 막 진료까지는 아닌데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정말 그런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환자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상의뿐만 아니라 좀 이러이런 상황, 내 감정들을 좀 털어놓기도 하고 진료에 대한 의논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혼자 개원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게 좀 외롭다, 힘들다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사가 2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되게 부러워하시기도 하고. 사실 근데 과가 많잖아요. 예. 왜 정신과 선택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입학할 때는 소아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소아과. 예, 좀 아기들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또 아기들 좋아하는 거랑 또 아픈 아기들 보는 게 또 그러니까 뭐 다르죠. 예, 소아과에 또 아픈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게 또 쉽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황을 하다가 정신과 실습을 돌았는데 그때 좀 한 달 동안 폐쇄병동을 돌았거든요. 그때 저는 좀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환자분들이랑 같이 그 폐쇄병동에서 지내면서 좋아졌다가 퇴원하는 환자분들도 보고 처음에 저는 그런 폐쇄병동에 계신 환자분들은 좀 무섭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랑 좀 다를 것 같다. 의대생이지만 결국은 그냥 비의료인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그냥 나랑 똑같고 누구나 또 아플 수 있고 또 치료받으면 좋아지는 걸 한 달 동안 보고 가니까 이 정신과가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주변에서 야 진승아 너는 말을 좀 잘하니까 해봐 뭐 또 잘 어울려 그래서 좀 갔는데 정신과 의사는 말을 잘하기보다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조금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과가 인기 많았죠? 인기 많은 거 알고 있는 거는 예. 피부과, 성형외과, 예. 안과도 인기 많다고. 안과 인기 많죠. 그렇죠. 재활의학과. 예, 재활의학과도 인기 많고, 정형외과는 사실 뭐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형외과는 인기가 많고, 앞으로는 이제 노인들이 많아질 테니까 노인과 관련된 질환들을 다룰 수 있는, 왜냐하면 노인과라는 게 따로 없어서 노인을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정형외과적인 부분도 사실 수명이 늘다 보니까 이제 관절이라던가 뭐 이런 데 다들 무리가 가니까 뭐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이러고, 안과도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백내장, 녹내장, 또 노안 수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과도 뜨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소아과, 산부인과는 이제 그 출생률이 좀 적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정신과는 옛날보다는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신과는 약간 항상 매니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꾸준하게 하고 싶은 빵꾸는 안 났던 과고, 지금은 어쨌든 정신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좋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딱 실습을 의대생들이 돌아보면 딱 두 가지 파로 나눠요. 난 정신과 절대 못하겠다랑 그치. 뭐 재밌는데? 요 두 가지로 좀 나누는. 예, 예. 그렇게 해서 정신과 의사 이제 되시고 난 다음에 보셨을 때 정신과 의사 직업의 장단점 뭐 있다면 장단은 수술과는 연세가 들면 계속 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이게 어쨌든 기술이 그쵸. 체력적인 부분.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엄청난 이 체력이 필요한데 수술할 때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연세가 들면 아무래도 뭐 눈이라던가 이 수전, 손떨림 같은 게 당연히 노화가 되면서 좀 발생을 하실 수도 있고, 정신과는 말로 입만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질환이 있고, 또 오히려 경험이 많으면 좀 젊은 의사를 선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젊은 의사가 저 의사가 뭘 알까? 뭐 결혼을 해봤을까? 맞아.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뭘 알까? 뭐 이런 느낌? 아이를 키워봤을까?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좀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생각 처음 했었어요. 제가 어느 정신과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뭔가 어릴 때부터 너무 금수저의 환경에서 자라신 분 같다라는 그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삶의 배경이 다르니까 내 말을 이해하시긴 할까? 그러니까 직업인 의사로서는 듣고 있지만 정말 삶에서 정말 그게 공감이 되시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병원이지만 뭐 머리가 아파요, 설사했어요, 뭐 콧물이 나요, 이런 의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사는 얘기를 좀 털어놓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부분도 좀 보시게 되는 것 어쩔 수 같아요. 없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나는 종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분 무교인데 나 이해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이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과야 뭐 그냥 다치면 꿰매거나 약을 바르거나 하면 그쵸, 이제 뭐 서로가 뭐 삶에 대한 얘기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좀 약간 불친절하거나 안 맞아도 그냥 수술 잘해주고 낫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의사와 정신과는 의사 환자와의 관계 자체가 어떤 치료 관계이기 때문에 치료적인 부분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서로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독 한국인이 많이 보이는 정신질환이나 뭐 증상은 뭐예요? 증상 질환이라기보다는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평가에 확실히 좀 많이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좀 많이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볼까봐 부정적인 평가도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신경을 쓰니까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 감정을 많이 좀 억누르는, 심지어 이 진료실 안에서도 의사한테도 잘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발달된 특히 어르신분들한테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가 합병 아닌가요? 화병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체 증상 호소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내가 우울하다, 화가 난다, 뭐 이런 말을 잘 못하니까 머리가 아프다,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걸로는 표현하기가 좀 괜찮은 거예요. 본인은 납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신체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게 노년층에만 많다 보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젊은 분들도 이런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비교 얘기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사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한국 사회가 그렇기도 하고 SNS 세상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가 꼭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던가 발전하려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는 건데, 비교가 안 좋은 이유는 예를 들어 뭐 누군가 굉장히 SNS라던가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 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잘 돼야지, 여기까지는 건강한 성숙한 대처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데 나를 자책하거나 비하하거나, 그거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좀 지나친 거.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좀 삼아보시면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를 자책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약간 SNS를 멀리 한다거나 그런 자극을 조금, 노출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저도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어떤 과도기에 있었던 사람이라, 저희도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면 분명히
잘 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SNS가 발달 안 했으니까 얘가 그냥 부자인지는 아는데 어떻게 사는지까지 잘 모르거든요. 요즘 너무 다 보여. 요즘은 와, 호캉스 갔네. 뭐 차 바꿨네. 명품을 샀네. 와, 여행을 갔네. 이게 SNS에 너무 잘 보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 친구들만 보이나? 막 셀럽들, 연예인분들도 브이로그 콘텐츠가 보이니까 다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곳이라서. 그렇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되는 멋진 상황만 좀 올리기 때문에 내가 좀 낮게 보이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자,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좀 흔들릴 때 느낌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혹시 마인드 컨트롤 방법 뭐 있을까요? 지킬 수 있는 거. 네. 일단 저는 상황을 좀 객관화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물이 반컵 정도 남았을 때 네. 어떤 분들은 반이나 남았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내가 삶이 흔들릴 때는 객관적인 부분보다 그리고 실제 상황보다 내가 더 부정적이고 안 좋게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최대한 지금 상황을 객관화해서 좀 있는 그대로 자기 평가를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잘 되고 있는 부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리스트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약간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분 스스로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잡생각이 많다. 의미 없는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많은데 그게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좀 버려야죠. 예, 어쩌지 못하는 거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데 계속 고민해서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본인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리스트를 정해보고 솔루션이 있는 고민은 그 솔루션 행동에 집중을 하셔라. 근데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 고민은 그건 쓸데없는 고민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은 당장에 어떤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살이 쪄서 고민이다. 그러면 운동이나 식단 관리로 가면 되니까. 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 좀 5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은 사실 당장에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너무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행동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우울과 오늘 이 주제인 이제 불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계속 어떻게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낮추기 위한 마음가짐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은 우울 불안은 이제 현재가 좀 건강하게만 살아도 그게 좀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렇죠. 진짜 자살 시도로 병원에 오셨는데 그날 이제 뭐 수면제를 드리거나 안정제 주사를 맞고 하루만 잘 자고 일어나셔도 기분이 괜찮다란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물론 그게 뭐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서 내 감정이 좀 많이 흔들릴 때 오히려 좀 기본으로 돌아가라.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그냥 일상생활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청소를 좀 한번 해보신다거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잠을 못 자면 계속 새벽에도 불안한 생각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거든요. 일찍 좀 주무신다거나 식사도 좀 건강하게 해보신다거나 이런 루틴으로 좀 돌아가는 게 사실은 또 이런 우울이나 불안을 조절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자, 아무래도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죽음을 이제 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선생님 보셨을 때 죽음이란 뭐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아무래도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생각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턴 레지던트 때도 죽음을 많이 받고 그쵸. 또 정신과 의사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거나 자살을 계획했다거나 자살을 시도하셨다거나 뭐 자살 유가족들을 좀 본다거나 이러면 사실 저도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그렇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보면은 돈, 뭐 이런 게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렇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뭐 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몇 억만 있으면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대. 뭐 이런 목표들을 세우면서 살지만
막상 이제 그 자살을 생각하시거나 자살 시도하는 분들이 꼭 경제적인 부분으로 막 줄 세우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100억대 자산가지만 몇백억대 자살가지만 자살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저분은 정말 가족도 괜찮고 뭐 돈도 많고 부러울 게 없는데 공허하다 그러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든다면, 좀 뭔가 살아가는 부분은 돈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는 뭐 돈, 집, 차, 뭐 이런 거 이상의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환자분들을 얘기하면서 배운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저는 되게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꼭 뭐 연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죽음, 뭐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을 붙잡아주고 살게 해주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하고, 요즘은 그 사람이라는 게 조금 더 범위가 커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반려동물과 눈을 마주쳐서 살게 됐다거나,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얘는 누가 키우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버티게 됐다라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뭔가 그런 어떤 사람에 주는 따뜻함, 정,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에베레스트인지 어느 이제 산에 이제 굉장히 고산에 어떤 분이 이제 등정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실종 위기에 처한 거예요. 조난. 실종이 돼버리면 그 이제 시체가 있어 이제 없으면 그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보험, 그러니까 남은 생이 그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나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에, 그렇게 이제 와이프와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걸어 나왔대.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나요. 그게 자기 사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선생님 생각은 인생에 이제 돈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맞아요. 돈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또 사람들을 좋아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의 마지막에서 좀 후회를 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처음 나오셨는데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뭔지를 정해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어서, 저는 항상 어떤 그동안 제가 쭉 해왔던 선택지들을 보면 저는 항상 사람을 골랐던 것 같아요. 돈과 사람이 있으면 사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 명예랑 사람이 있어도 사람. 근데 그 가치관 쭉 제가 선택해왔던 걸 보니까 그게 맞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선택했을 때 항상 만족감을 좀 얻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명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자체가 가치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뭐를 원하는지를 좀 알아야지 선택에도 좀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어떤 선택지에 있을 때 조금 더 선택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10대 후반, 20대 초반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MBTI 저는 엄청나게 열풍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일종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전과 달리 그런 멘토 멘티라는 분위기, 과거에는 뭐 선배 후배가 좀 활발했고 뭐 서로 회식 문화라던가 이런 거에서 좀 누군가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랬지만, 요즘은 뭐 코로나기도 하고 좀 그러면 꼰대다 뭐 이런 얘기해서 윗사람들도 좀 조심스럽고 약간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어떤 고민을 좀 혼자서 많이 하게 돼서 좀 이런 심리 검사라던가 이런 게 좀 열풍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어쨌든 뭐 누구랑 같이 의논을 하든 혼자 의논을 해보시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앞으로 어떤 삶의 방향성들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공화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 책이 많은 분들에게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오진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